와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와주셔서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등 어머님들이시거나 제가 알기로는 초등 고학년, 중등 저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교육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도 급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 가시려고 하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지금쯤 준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정보 탐색을 하시는 영과고와 특목 자사의 입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영과고와 특목 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대입이 전형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들은 아직은 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학교들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학교에 맞는 학생들, 그다음 우수한 학업 역량, 다양한 비교과 활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 이런 입시 결과들을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쪽 입시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이쪽 입시가 치열해지고 있죠. 아마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쯤에는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입의 변화입니다. 대입이 진로나 아니면 학생 고유의 역량들, 다양한 활동들을 더욱 중요하게 반영을 하면서 이 학교들의 특징은 고교 연계 과정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우리 학교 교과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 학교들이 많이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반고가 그러니까 특목 자사가 상위권 대학에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뭐 교육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그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 나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이 특목 자사를 간다는 영과고 특목 자사를 간다는 건 사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좀 땡겨서 배우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보다 특정 교과 과정이 약 한 50에서 80%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플러스 알파로 그것을 포함하여 보통은 일반고에서 한 2학년 때 배우는 것들을 이 친구는 1년 만에 다 배우거든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알고 그만큼 개인 역량이 뛰어나고 또 이 학교들이 고교 연계 과정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 학교로 진학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시가 영과고 입시는 3학년 1학기 때 이미 원서가 들어가죠. 예, 원서가 들어가서 2학년 2학기 정도까지가 지필을 제외한 다른 활동들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3학년 1학기 때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대보다 긴 자소서를 쓰는 학교들이에요. 예, 서울대가 자소서도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요. 자소서를 보통 짧게 쓰는 학교, 서울영재가 제일 짧게 쓰거든요. 서울과 경기가 가장 짧게 쓰는데 그만큼 거기는 지필이 중요한 학교여서 그렇고요. 한 2,000자, 그게 짧은 거예요. 2,000자 정도 짧고 긴 데는 3,800자까지 쓰게 합니다. 대전, 한가영 이런 데 굉장히 길거든요. 거기에 쓸 내용들을 학생들이 2학년 2학기까지, 영과고를 목표로 하시면 2학년 2학기까지는 활동들이 좀 나와 있어야 돼요. 자사를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물론 지필을 제외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들을 진학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성적입니다. 지난 설명회 때 어머님들께서 저희 아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요. 실험은 되게 좋아하는데 역사, 국어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근데 공부는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공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이한테 학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만큼 학생의 성실과 학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 그래서 아이가 안 한다고 그냥 두실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공부의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고 자소서 문항을 막 가지고 올까 하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입시를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고 그 입시에 맞춰서 생기부가 어떻게 완성이 되면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목 입시 전형, 특목은 이런 입시 전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나 들으셨던 자기주도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문제인식이 조금 더뎌요. 왜냐하면 불편한 게 없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생기는데 요즘 친구들은 부족한 게 많이 없어서 저희가 뭐 실험 주제를 찾을 때도 그렇고 수행 과제할 때 보고서 주제를 찾을 때도 그렇고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잘 관찰해보면 그리고 자기의 시선이 아닌 것들로 바라보면 분명히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심화 학습 능력.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시험을 봐서 1차에서 심화 학습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특 중요성 강화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요렇게 탐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년의 경계가 없어진 비교과 등등등 요거는 이제 그냥 찍어 가시면 되는 좋은 말들이고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재 자소서, 영재 특목에서 어떤 아이들을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제 설명회 때 오시는 어머님들께는 꼭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습관, 이거는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저는 대학교에서 취업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서울 10개 대학 그 취업을 담당하시는 각 학교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거기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학생들이 정량평가에서 동점이 나오면 근데 한 명만 합격시켜야 한다면 보통은 정량에서 동점이 나오면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게 서류 통과는 그게 쉽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죠.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성적이 동점이다. 정량평가로 동점이다. 그러면 누구를 최초합을 주실 거고 누구를 예비 1번을 주실 거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원래는 예비 1번도 사실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얼추 붙거든요. 그래서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교수님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1등이 될 건, 누구는 최초합이고 누구는 예비 1번이라는 게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교수님들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때는 이제 자소서가 있었으니까요. 자소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신대요. 왜냐하면 생기부는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생기부 전형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생기부는 점수화가 가능합니다. 네, 점수화가 가능해요. 1, 2, 3, 4, 5는 아니지만 생기부 이야기가 혹시 뒤에 나오면은 대학에서 어떻게 생기부를 점검하는지 어떤 생기부를 만들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해지는 생기부가 되는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생기부는 정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본다. 그걸 봐서 좋은 습관의 개수가 많은 학생을 최초합으로 선발하겠다라고 연대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대입을 하고 있는데 연대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자 1번부터 처음까지 생기부 처음부터 끝까지 뭐든 좋은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남겨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습관이라는 건 언제나 그 상황이 되면은 발휘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학생이 이런 과정과 이런 결론과 이런 아웃풋을 결과를 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걸 대부분 활동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계획대로 크지는 않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눈앞에 있는 학생들은 눈앞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학생의 공부 습관이나 공부의 스케일이나 포인트들을 아이들도 모르고요. 어머님들도 계속 보시면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저희 학원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꼭 학교 전문 학교에 계시는 입사관 선생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아이들을 많이 보는 저희로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공부 패턴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학생이 내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입사관과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선생님들께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생활 습관이기도 하고요. 공부 습관이라는 게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 고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책을, 또 어떤 아이는 눈앞에 있는 것부터, 어떤 아이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그런 것들이 학생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인텐션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멀리서 학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 습관이 있어야 돼. 이러면 집에서 관리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학습 습관. 적어도 몇 시간 한 번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 이상 앉아있게. 요즘 친구들은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거는 독서 습관이요. 위로 올라갈수록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책을 항상 매해 다르게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책을 많이 못 읽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읽어두시고 그걸 좀 적절히 나눠서 생기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독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 독서에 있어서는요. 초등학교 6학년의 연장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줄글 독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책들 좀 읽게 해주시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고1 수준의 줄글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책 난이도 1학년 때는 초 5, 6, 1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 중심으로 읽게 해주시고, 좀 줄글도 중간중간에 만화도 있고 이런 거 좀 아는 10대 이런 시리즈, Y 시리즈는 사실 초등학교 때 졸업해야 되고요. 좀 아는 10대 시리즈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되고, 2학년이 되면은 추천 도서 목록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읽혀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려운 책 읽으면 아이들이 아마 책 읽기를 지겨워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배경 지식이라든가 배운 것들이 좀 있어야 책을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어려운 독서는 안 시키셔도 될 것 같고요. 서류평가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비교과 활동입니다. 저는 비교과 강의가 사실은 비교과가 아니라 통합교과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교과가 아니라는 뜻의 비교과인 것 같은데, 대회, 동아리, 탐구, 고난이도, 융합, 심화, 고난이도 문제, 융합, 심화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과 실력을 익히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건지,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습관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다 아시는 얘기니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나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발표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당연하죠. 학교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생기부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나 지식과 실력이 쌓이는 과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스토리텔링, 어떻게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할 것인가,
PPT를 띄워놓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 꼭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발표했다, PPT를 써서 발표했다, 이거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럼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즘 보여줄 수 있는 그 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NFT인데 저로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NFT와 블록체인이. 근데 제가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께 이거 우리 꼭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실물 경제 중심으로 살아왔던 저한테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지금 크는 아이들한테는 안 그럴걸요?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고 그 아이들한테는 아주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들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배우다 보니까 PPT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는 게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발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게 또 그렇다고 그럼 애들이 선생님 PPT랑 보고서 말고 뭘 더 할 수 있어요? 프레지라든가 아니면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PPT 쇼처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구글에도 있고요, 네이버에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PPT를 하더라도 보여주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게,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거예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게 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냐? 뉴스의 형태를 따라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짧은, 보통 카드뉴스 8장에서 10장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이상 읽지 않으니까요. 카드뉴스를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보기 위해서라서 카드뉴스는 보통 8장에서 10장 미만이죠. 그러면 그 전체 보고서나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짧게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 친구들 진짜 잘하는 거 있거든요. 영상.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 정도만 더 신경 쓰시면 그 다음에 코딩할 줄 아는 친구들도 매우 많아졌어요. 그래서 코딩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내가 쓸 수 있는 툴을 어려운 건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오픈된 툴들을 하나 정도 이용을 하셔서 이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전체 아웃풋이 더 멋있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시대이고 보여지는 것, 시청각 그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따라가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들 중에 저는 그래 이 시대의 아이들이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오다가 조금 더 노력했다는 거 여기서 어디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자기주도, 혹시 지난 시간에 제 설명회 때 오셨던 어머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PPT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예요. 인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알고 싶은 게 뭔지 인지하는 거. 나 그게 궁금해.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인지. 두 번째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이다.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정보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떠올리는 질문들은 세상 어딘가에는 그 답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막 찾아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잘 찾는다. 어디 가면 그걸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제 쓰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반대고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수업을 진행하면 핸드폰, 우리 그 스마트폰을 쓴 친구들은 자기가 찾은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걸 물어봐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보자. 네, 선생님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휴대전화를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검색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뭐라고 치면 그거 나와요? 이렇게 검색어를 물어보거든요. 그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언제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는데 찾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정해서 혹시 휴대전화를 공부 습관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못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시간을 좀 제한을 주고서라도 검색하는 능력, 그냥 지금으로서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럼 구글에 영어로 입력하는 방법 정도라도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찾아낸 내용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게 과거 학습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늘 예로 들어 드리는 게 DNA입니다. DNA를 5살짜리 저희 조카한테 물어봐요. 야, 너 DNA 알아? 그러면 이모 나 영어 배워. A, B, C 그 다음에 그 D 노벰버 할 때 N 애플 할 때 A 그거 맞지? 5살짜리야. 5살짜리는 DNA가 뭔지 모르지만 ABCD는 알거든요. 그리고 책을 조금 읽은 집에 있는 12살 우리 자녀들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BTS? 맞아요. 네, BTS죠. 예. 중학교 2학년한테는 BTS인데 며칠 전에 BTS가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아미들이 쉬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 근데 제 큰 조카가 아미거든요. 그래서 쉬는 오빠들이 쉬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니 제 여동생이 그럼 엄마도 좀 쉬고 싶어. 그랬더니 20살 되면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못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들한테 그러니까 DNA는 BTS가 부른 노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2, 3학년들한테 DNA는 유전 정보를 더 이상 유전자가 아니죠. 유전 정보를 담은 이중야성 구조로 단백질 N차 구조를 하고 있고 ATGC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쓰는 어휘들이나 내가 찾아낸 단어들, 내가 찾아낸 것들이 내 과거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점점 정교해지고요. 점점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많이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이 있게 찾을 수 있고 찾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3번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과정은 제가 왜 여기 써놨냐면 자소서 문항들을 보시면은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습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깨달은 점에 대해서 씁니다. 근데 문제는 면접이에요. 어느 학교든 면접이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여서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하면 선생님들이 오케이 좋아요 하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한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을 물어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깨달은 것과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신다고?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할 때 항상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경험 다음에 작은 경험 하나를 꼭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화해를 시킨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리더로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수님이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친구들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어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끄집어내면서 자기 주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능력을 교수님들, 그러니까 입사관 선생님들께 계속하여 보여주는 것이 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마지막 한 줄이 항상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게 대부분 학교들의 영재고, 특목, 자사
입학 전형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요게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시죠. 그 다음에 학생 기록물 평가가 흔히 아시는 서류 평가고요. 1차 서류 평가고 일단 공부를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공부를 잘 맞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어떤 학교든 1번에 진로 계획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제일 힘든 게 요겁니다. 요거 그냥 잘할 수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책도 읽으면 되고 선생님이랑 관계도 좋은데 요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꿈과 오늘의 꿈은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아이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하다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우주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사춘기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나 하나.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아이들이랑 갈등이 없으려면은 이해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아이들은 이해받으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엄마나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가 사춘기를 지나가는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엄마 다 알아, 이해해. 그러면 아이들이 불쾌해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애가 말을 안 한다.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왜 말을 안 하냐면 엄마가 이야기하는 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정답을 이야기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정답이니까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이 때 아이들, 특히 학문적 열정이 뛰어난 아이들은 누가 틀리는 걸 보고 못 견뎌요. 가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몰라? 잘 모르겠어. 그게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다 시크해요. 특히 요렇게 오는 특히 연구하고 가는 친구들, 자사 가는 특목자사 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본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액티브한 경우들이 많은데 연구하고 가는 친구들은 좀 시크하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랑 저 같은 사람이랑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 에너지를 그 아이들은 하나를 공부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가고를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런 공부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나와는 그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걸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면 아이랑 대화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진로 계획이 이거 제가 들어오면서 찾아왔는데 이따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학년이 바뀌어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되면 어머님들이 골치가 아프시기 시작해요. 1학년 때 분명히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적어놨더니 2학년 때 물리학자가 된다 그러고 3학년 때는 의사가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연가고를 가야 될 것 같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바꾸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로가 변하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왜 내가 진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이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실 이 부분 안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물어보시면 의외로 아이들이 떨어지나? 이렇게 느끼는 지점의 질문들이 진로가 원래는 생물학자였는데 왜 물리학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탓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생물학자를 왜 계속하지 않고 물리학자를 한다고 하는 거냐? 이 변덕쟁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이 과거에 그렇게 적어놨던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의사가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니까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연가고 공부를 해보니까 갑자기 신소재 공학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소재 화학 교수 이런 걸로 썼어요. 근데 연가고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1학년 때 쓴 의사라는 그 진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 외부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거나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 왜 이렇게 꿈이 자주 변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잘해요. 그 다음에 친구, 선생님 관계 및 봉사활동 요거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제가 리더십 적은 것도 그렇고요. 어머님들께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생기부를 꾸리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하는 활동은 개인 역량을 좀 끌어올리는 심화가 어울리고요. 함께하는 활동도 있어야 합니다. 특목자사, 연가고 포함해서 특목자사, 자소서 문항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친구, 선생님, 그 다음에 봉사활동, 타인, 협력, 공동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영재교육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영재로서 공동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영재진흥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걸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혹은 생기부에 흔적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작년에 과학전람회를 제가 나간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이 고맙게도 서울시 대회에 나가줬는데 그제서야 이제 서울시에서 선발된 아이들의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었어요. 발표 순서를 정해주신다고 교육청에서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2명의 친구가 한 팀을 이뤄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많은 20팀 중에서 2인 1팀이 우리 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 어려운 걸 과학전람회 수준이 그리 낮지가 않습니다. 18장 정도의 보고서를 쓰는데요. 과학전람회를 이 18장의 보고서를 쓰는 이 어마어마한 대회를 어떻게 중학생이 혼자 치렀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팀 말고는 다 한 명이었어요. 신기하다. 집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나 그리고 어머님들이 혼자 하시는 이유는 다른 친구랑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저는 연가고도 마찬가지고요. 특목자사도 마찬가지고 개인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시대에 혼자서 편하다는 이유로 혼자서 공부하고 저는 그게 자기주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리더십을 넣으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독서가 있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네, 플라톤의 국가론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나요? 네, 읽을 수 있어요. 요즘은 국가론이 정말 여러 버전으로 나오고 근데 거기서 철인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기존의 철학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요. 플라톤의 국가론은 사실 조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고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그 안에서 철인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철인으로서 어떻게 그 국가론에 나오는 철인 정치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려요. 애기들 거라도. 근데 그게 엄마 나 철학 못해. 철학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 시대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과학을 할 거면 과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구성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국가론을 좀 추천을 드려요. 고전 중에는 이게 좀 재밌었고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동기부여도 되는 책들이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떤 문제를 사람들과 협력하여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때보다 더 잘 해결했다는 느낌의 활동들이 혹은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시키시고요. 과제 연구도 한 번은 혼자 하고 한 번은 친구랑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여기 서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들입니다. 교내대회 참가만 한번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내대회가 아무거나 나가시면 되고요. 대회가 중요한 건 사실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비어있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글짓기도 괜찮고요. 과학 시쓰기, 수학 게임,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수학과 연결된 것들이 아니어도
저는 당연히 뭐 과학전람회라든가 교내 탐구 대회라든가 발명품 대회라든가 뭐 수학 요즘 경시는 없으니까요. 뭐 수학 뭐 구조물 대회라든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대회 내용이나 대회에서 작품의 내용을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가했다, 상을 받았다 이상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정도 본인이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는 아이 스스로 상이 하나도 없어서 불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대회에 안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든 상을 받지 않든 그 정도는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던 걸 좀 더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아이들이 시험이 없으면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1들을 데리고 지금 그 책도 읽고요. 실험도 하고 그런 거 하는데 딱 하나예요. 어머님들이 집에 있는 꼴을 못 보게. 중학교 1학년들 시험이 없기 때문에요. 시간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러면 학원들이 그 아이를 케어해 주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 3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2, 3학년들 내신 준비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책도 안 읽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사춘기 시작되면서 엄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와라. 책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있는데 책 그렇게 읽고요. 또 중간에 뭐 코딩이 필요하면 둘이 앉아가지고 코딩하고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그 행동, 그 내가 했던 노력에 결실을 맺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없을 때, 사실 시험 없을 때 애들 놀고 싶거든요. 그러면 노는 정도의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발명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교육을 듣고 온다든가 찾아서 뭔가 정리한다든가 공부라고 느끼면 아이들은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카드 뉴스 하나 제작해 보신다든가 뭐 책을 한 권 읽으신다든가 면접에 가게 되면은 진위 여부, 그래서 학생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했다라는 건 읽어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지금 특목자사 입시가 20년 이상입니다. 연가고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그 입시 전형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때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되고 학생 고유의 남들은 안 한 우리 아이만 한 경험 그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쓴 것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보시죠. 책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이렇게 가립니다. 예전에는 책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 느낀 점을 이야기해봐라. 요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 책 읽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책을 진짜 읽은 사람들만 대답할 수 있게 물어보시고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구의 결론이 동기나 결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옛날 질문이고요. 이 실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잘한 아이와 실제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질문은 어디가 어려웠냐입니다. 잘된 거는 보고서만 보고도 알고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도와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실험 환경들이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도록 내가 한 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나빴어. 왜 나빴는지 파악해서 다시 공부했다까지만 가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진위 여부고 생기부 기반 질문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생기부 자소서도 중요하지만 생기부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 고등학생들이랑 달라서 중학생은 자기 생기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생기부에 있는 그 학교 활동들, 창체라든가 기재된 내용들의 자기소개서 내용도 물어보시지만 기재된 내용들의 질문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목 자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항상 자기 생기부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때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메모를 따로 남겨두셔야 할 것 같아요. 독서, 학교에 따라서 생기부 면접을 하거나 창의 융합 면접, 독서 인상 면접 이렇게 지나가는데
생기부를 제외하고는 뭐 특목 자사를 원하신다. 그러면 자사 중에는 생기부 질문을 압박으로 이어가는 곳들도 있고 제시문을 포함한 공통문항이나 자소서 기반 질문 이렇게 2부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때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나만 남겨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 한 명당 복수의 면접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엄청 쫄립니다. 그런 자리에 처음 가봐서 너무 떨리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이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는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 압박 면접으로 느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기들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주셔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가 부정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런가 봐요. 이게 뭐야? 어땠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요. 몰라. 엄마 몰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또 당연하기는 한데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그 일을 나보다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주는 피드백을 진짜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이 정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이때 면접장 들어가서 그거 왜 물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거 막 하거든요, 아이들이. 네, 저 이제 곧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경기형제가 면접이 좀 까다로워요. 아이들을 좀 압박하는 식으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학교 중에 하나로 경기형제, 뭐 자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사의 압박 질문 수준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반드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그러나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다시 들어오는 질문에 그냥 그런 게 궁금하신가 봐 하고 대답할 수 있게 그런 습관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신 인터뷰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전교 최상위 학생들이 오지만 하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아이들이 더 성장한다. 실제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그것도 학교 고유의 시험을 통해서 면접까지 보고 한 100여 명 정도 선발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등부터 120등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재, 과고, 자사에 좀 안 보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1등이 아니면 못 견디는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1등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하지는 않을 거라 가끔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게 1등이 아닌 걸 못 견뎌한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그럼 자사는 어울리지 않아요. 1등 할 수 있는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절반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은 그런 마음가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걸 견디기만 하면 학교들이 다 마찬가지 자사도 영재고도 그 교육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냥 학생 역량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꼭 우리 애가 좀 소심하다. 나서서 하는 걸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현의 적극성은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내용을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상의 실력은 기본이고 자기 수용 능력, 자기 주도력이 꼭 필요하고 이거는 대학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하는데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공부해야 할 것도 바뀌는데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좋은 말이어서 제가 여기도 가져왔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대학은 이런 인재를 키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국의 입시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데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고 나면 이게 다 깨지기 때문에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고교 학점제 때문에 더욱 그래졌고요.
교과 과정의 갭 차이가 가장 큰 시기가 중1에서 중2 올라갈 때랑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입니다. 수학과뿐만 아니라 탐구 부분들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선행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특목 자사들 보내시려면 선행 좀 시켜주셔야 되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영재과고 자사 특목 국제 일반고에는 땡땡땡, 이 땡땡땡이 뭐냐면 과제연구, R&E, 탐구, 융합, 연구대회 등의 타이틀을 단 대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과학전람회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왜 뒤에서 중요한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4시간이 모자라는 게 대한민국 상위권 대학 입시생, 예, 지금 고3들 매우 바쁩니다. 오늘부터 내신 기간이, 이번 주부터 내신 기간인데 완벽한 교과는 기본이고요. 비교과가 부족하면 좀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공부가 잘 돼요. 어머님들이 제일 골치 아프실 때 우리 애가 그냥 꾸준히 뭐 그냥 성적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유지해서 큰 문제 없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올 때예요.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이요. 한 2학년 2학기 때부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정도 뭐 이공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적 오르는 거 보니까 의대도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생기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가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뭐라도 해두신 거,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막 오세요. 큰일 났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시간이 없다. 뭐 이번 주까지 수행 마무리를 해야 생기부 마감이라는데 어머니 중학교 때 한 거 다 가지고 오세요. 중학교 때는 뭐든 했어요. 요정 상위권을 랭킹하고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거든요. 뭐 탐구를 한 게 있다든가 발명품 대회에 나갔다든가 뭐라도 있어요. 어머니 가지고 오세요. 그거를 고등학생 버전으로 같이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의대를 가야죠. 그래서 중등은 중등이 아니라 예비 고등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입시 제도, 교육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생기부 기재 방식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수상이 가려지는데 대회 참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수상은 가려지지만 학생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기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뭐 창체나 아니면 동아리에 다 써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수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 이 학생이 무언가 자신을 내던지면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이게 포인트고요. 동아리 활동도 못 쓰는데 탐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창체 세특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소논문 기재 못하는데 보고서 열심히 써서 어디 쓰냐? 소논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뿐이고요. 수학, 이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교과예요. 빨간색으로 된 게 수학 과제 탐구, 과학 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이게 3학년 진로 심화에 3학년이든 혹은 뭐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있는데요. 진로 심화 과제입니다. 상위권 가시려면 요 과목을 꼭 수강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다 쓰실 수 있는 거고, 대부분 학교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세특에 많이 넣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특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자소서도 없어지고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특은 교과와 수행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1번이라는 것 같아요. 예, 교과 선행은 언제나 1순위여야 하고, 비교과는 학년 경계가 없고, 교과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면 돼요. 학원들도 잘 맞춰주시거든요. 비교과는 틈틈이 과목별로 짬나는 대로. 근데 여기 보시면 비교과는 학년 경계가 없다. 요거 좀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장애인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을 한다든가, 무슨 뭐 교통 요즘 장애인 이동권 문제 때문에 친구들이랑 실험 주제를 찾다가 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학생 버전이에요. 초등학교 중학생 버전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사실은 장애인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쓸 거냐? 예, 제목만 바꾸는, 대상만 바꾸는 거죠. 고령 인구로 넘어갑니다.
몸이 아파서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약자, 노약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언제 썼었냐면 중학교 때 열심히 일하고 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가지고 온 거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는 거는 사실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뭐 재활의 대상이라든가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줬고,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버전이라면 고등학교가 가면은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 뭐 비교, 연구 이렇게 되는 거죠.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방식은 자치구에서 생활쓰레기 발생하는 것들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초등학생한테 폐기물 자치구 이런 얘기하면은 모르겠는데요. 넌 무슨 구 살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쓰레기 문제, 용어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고등학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 사실 고등학교 지적 수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 관리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해두시면 고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 어머님들이 조금 공부만 하시면은 말을 바꿔서 그때 새로 한 것처럼 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씩 배움에 따라서 조금씩 더해가는 거지 언제나 새로운 걸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뭐든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자, 이런 느낌으로 비교과를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리, 요거 보시면 되고, 동아리는 어머님들이 골치 아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애가 학교 가면 1학년 때 동아리 정하잖아요. 학기 초에 아무거나 정해오거든요. 뭐 동네 탐사, 우리 동네 이야기, 뭐 또 누구는 뭐 수학 큐브, 되게 공부하는 동아리는 좋은 동아리고 그렇지 않은 동아리는 아니냐는데 그건 아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2학년 때는 본인이 좀 좋아하는 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튕겨 나올 때가 있어요. 선착순이어서 내가 못 들어갔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아리의 종류보다는 그냥 열심히 했다. 그럼 동아리가 내가 원하는 동아리가 아니야.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이제 대회도 나가야 되고 과학전람회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하시면 되고, 왜 그 동아리 들었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재밌게 해. 되는 방법은 어른들이 찾아줘야죠. 그 다음에 독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섹션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비교과. 그리고 영재, 과고 친구들이 책 써야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자사도 상상고 같은 경우는 책 3권 써야 되고 경기도 3권 써야 되고요. 독서 활동에 대해서 영재, 과고, 특목, 자사에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습관은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책을 찾는 눈은 사실 친구들은 갖기가 힘들어요. 서울대가 책 3권 자소서에 쓰게 하면서 읽게 된 계기에 까만 글씨로 밑줄을 쳐놨어요.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도대체 나는 이 책을 왜 읽게 됐을까?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혹은 책장에 꽂혀 있는데 그 제목이 매력적이어서,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몇 개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좀, 사실 그 추천도서 이런 것들은 워낙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제가 최근에 중학교 1학년들이랑 읽어서 좀 재밌었던 책을 조금 어려운데 집에 구비를 해두시고 보셨으면 하는 책들이, 어머님도 읽으시면 좋을 만한 책들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수업할 때 뇌과학 책을 제일 먼저 읽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를 그 뇌를 중심으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써먹어요. 이거 우리가 그때 뇌과학에서 배웠잖아. 인간의 뇌세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가 돼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이 책을 중학교 1학년한테는 좀 어렵고요. 2학년은 조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책을 잘 읽는 친구들 읽을 수 있고, 뭐 고등학교 되면 당연히 이 정도 책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씨앗. 이 책은 좀 깁니다. 희망의 씨앗은
제인구다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되게 길어요. 그리고 제인구다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여서 안에 되게 읽기가 쉽지 않은 고유명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식물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교과 과정에서 식물이 전체가 빠졌어요. 식물 파트가 생물에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새로운 걸 좀 발견하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식물만큼 또 좋은 것도 없고 우리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책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식물책을 읽기가 힘들어서 일본어 식물을 하나 가지고 왔고 올해 저는 이제 뭐 재단이나 학회나 이런 데서 어떤 주제 강연들이 있는지 늘 보는데 올해 키워드가 식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데 교과 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책으로 보충하시기 쉬운 부분이 식물이어서 식물 관련 책을 한 권 정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희망의 씨앗은 너무 두껍습니다. 근데 안에 나오는 것들이 기후변화나 종자나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재밌게 막 스스로 찾아서 읽은 책들이 의학사,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의학사에 쓴 책이 있어요. 고대부터 히포크라테스부터 지금 유전자 치료까지 의사들이 했던 업적을 20인의 의사들의 그 업적을 쭉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은 사실 친구들이 의사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되옛날에 의사는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혜택들이나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착이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라는 느낌으로 의학사 책을 같이 읽었고 또 최근에는 촉각에 대한 책도 한 권 읽었습니다. 시각과 청각은 이미 컨텐츠로 많이 구경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촉각 책 중에 유려한 작가가 쓴 촉각 소외된 감각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촉각이 구현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아오면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촉각에 대한 연구, 이게 이제 지금 중학생 수준에서는 촉각이고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햅틱스가 되는 거거든요. 햅틱스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학생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촉각이 구현되는 방법, 촉각이 구현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보시면 그래 촉각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수학책 같은 경우는 박경미 교수님 책 수학 콘서트 이 책 많이들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콘서트 다음 버전으로 나온 수학 N도 많이 읽으시고 사실 과학 같은 경우는 대회도 많고요. 뭐 동아리에서도 하고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수학은 잘 없거든요. 근데 영재과고를 가시려면 수학과 과학을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책을 읽으실 때는 책을 그대로 학습하시기보다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 테마들을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정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가지고 계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다른 것들은 학습용으로 그러니까 역량을 키우는 용으로 쓰셔도 되고 수학책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기만 하고 이해하면은 그게 수학 공부랑 똑같거든요. 책을 읽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테마들을 가지고 좀 뭐 보고서 한두 장이어도 좋으니까 다른 형태로 가지고 계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많은 활동들을 해서 영재 과고에 갈 때 이렇게 자소서를 씁니다. 찍어 가셔도 돼요. 네. 이 학생은 대학까지 다 갔기 때문에 서울대 지구환경인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가 끝난 친구예요. 찍어서 집에 가서 한번 우리 아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화가 나실 거고 네. 이 친구도 처음엔 이렇게 써오지 않았죠. 네. 조금 손을 본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친구고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사 갈 건데 수학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재랑 자사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영재 해보시고 자사 오셔도 돼요.
어머님들이 영재가 1년이 빠르거든요. 입시 전형이 6개월 이상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사 입시를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후반쯤 되면 친구들이 들어와요. 이제 조금 쓴 잔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크게 좋은 학생을 뽑는 데에는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많이들 질문하고 싶으신 것 중에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영재 과고에서 의대 진학하는데 불이익이 있냐? 많이들 고민하시면서 자사가 나을까 영재가 나을까 하시는데 의대 진학에는 어떤 게 더 나을까 하시는데 제 경험상요. 의대는 잘하는 학생을 무조건 뽑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학교별 유불리보다는 학생 역량이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좋은 척도가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도 잘하는 학생을 마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이 이슈 중에 하나가 연대의대는 떨어지는데 서울대의대는 붙는 애들 이슈가 있거든요. 연대의대는 뭐 예비번호를 받거나 아니면은 예비번호를 받거나 불합이 뜨거나 근데 불합까지는 아니고 예비 앞번호를 줘요. 근데 보통 연대가 항상 발표 먼저 나거든요. 친구가 이제 사색이 돼서 전화가 오죠. 완전 그때 되면은 곧 죽어도 안 이상한 상태로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예비번호를 물어보면 앞번호예요. 그러면 서울대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자 하면 서울대가 됩니다.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이 순서대로 아이들을 합격시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올만한 아이들부터 합격을 시킵니다. 의대를 중심으로 보면은 서울대 근데 혹시 이거 꼭 추천드릴게요. 펭수가 서울대 의대에 간 유튜브 보신 분 계세요? 예, 펭수가 서울대 의대 검색하시면 영상이 2개가 나오는데 펭수가 동물 특별 전형으로 MMI를 봐서 MMI를 봐요. 근데 제가 그걸 꼭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서울대학교 면접장을 공개한 최초의 컨텐츠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면접장 가면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들어서 알고 있고 예전에 아버님이나 어머님들 세대의 그런 면접장과는 또 분위기가 다르고요. 의대 학장님도 나오시고 그 심사하시는 2분의 교수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고 또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다음 회차로 펭수가 합격을 해서 그 회부학 수업을 들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의대에 있는 친구들이 펭수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6명의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다 의대 합격생이죠. 수석 합격생부터 해가지고 뭐 유구의대를 다 붙은 친구도 있고요. 눈빛이 섹시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유구의대를 다 붙은 애는 비결이 뭘까? 그리고 쟤는 유구의대를 다 붙었으면 얘는 진짜 다 전교 1등일까? 근데 사실 유구의대를 다 붙으시려면 고대 의대 정도 성적이 되시고 서울대는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유구의대를 붙어요. 유구의대를 본데 서울대부터 밑으로 쫙 붙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맨 밑에 있는 학교는 그 학생이 붙으면 서울대를 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아이부터 쫙 순서를 매겨서 대학이 아이를 데려가느냐, 특히 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올만한 친구들부터 합격을 먼저 주고요. 혹시 안 되면 우리 학교에서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예비를 주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수석한 친구, 서울의 백예리 이런 친구들도 있고, 유구의대를 다 붙은 친구고, 한 번도 1위 아닌 적이 없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서울대 유구의대를 다 붙었으면, 성적이 어느 정도일까? 고대, 의대에, 합격할 정도의 선이고, 나머지는 도전을 했는데, 교수님 마음에 턱이나 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학들 결국은 이 학교를 가는 것도 좋은 대학을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한 방법이어서 대학이 아직은 입시가 코앞이 아니어서 좀 멀리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선발하고 어떤 과정으로 바뀌는지 콘텐츠들을 좀 많이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쌤 아세요? 쌤이라고 서울교육연구소의 팁이 있는데 제가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입시 정보나 진로나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학원에 오셔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지만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서울교육 쌤TV 혹시 서울교육 쌤TV 이건 유튜브 컨텐츠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그 해의 학년별로 그 대입이나 선택 과목이나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하죠. 예. 여기 들어가셔서 정확한 정보를 조금 공부를 이게 대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미리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여기 뭐 좋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대학이 어떻게 아이들을 뽑는지도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좀 그 시간을 아껴 쓰고 좀 효율적으로 시간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근데 이것저것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여러 것들을 좀 더 비도 오고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해서 어떤 방식들, 아이들이랑 수업하고 있는 방식들, 컨텐츠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기후변화 책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기후변화 책은 정말 좋은 책이 많은데요. 조금 새로운 관점이어서 저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이게 기후변화를 지구 관점에서 쓴 책이거든요. 보통 기후변화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기후변화가 아주 큰일이고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일들이고 등등등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력하는 사람만 노력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거든요. 뭐 될 대로 되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 책이 지구 관점에서 왜 기후변화가 지구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에게 문제지 지구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구는 생물의 멸종과 대멸종과 상생을 반복해 왔으니까요. 우리가 대멸종기에 들어가는 거야. 빙하기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의 변화는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린 죽을 수 있어. 근데 빨리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관점이 조금 새로워서 다른 기후변화랑 다른 것들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후변화 얘기들이 있고 요거 같이 두 개 읽어보시면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들은 사실 책을 다 읽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강연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다이제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일단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